목사님께 강연을 전개하는 힘찬 박수와 함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제가 총장 시절에 한번 초청해 주셔서 왔었고, 오늘은 또 이렇게 야인이 돼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예롭고, 또 제가 인천인으로서 인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한 OECD 국가를 22개의 국가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여러분들 똑같이 출장 다니면 어디 가서 그냥 흙깃 보고 또 관광객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보고 왔는데, 지난 6년 동안은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 본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거대 담론적인 것만 담는 게 아닌가. 우리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은 더 꼼꼼하게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 바꿔줬으면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보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사진에 담았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특히 경영포럼은 인천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것이 산업화로 가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안 넘어가네. 예. OECD 국가의 경제 발전을 보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2023년도에 33,475달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행복 지수는 OECD 국가가 38개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35위입니다. 결국 이것이 왜 그런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면서 그동안에 보면 그 1인당 GDP가 53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약 500배가 늘어났고, 또 자동차 수를 53년서부터 찾으니까 없고요. 1988년서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약 자동차 수는 16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데는 굉장히 늘었는데 정신적인 데가 뭔가 약해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조금은 천천히 걸으면서 그 유럽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사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 나라를 볼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국가의 국민의 삶과 그다음 경제와 비즈니스를 보는데, 특히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이것이 제가 다닌 나라고요. 이게 각 나라를 다녔던 약 30개월 동안 갔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다녔습니다. 우선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1인당 GDP가 얼마고, 주력 산업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 건립의 해를 보니까 유럽은 굉장히 그야말로 나라에 부침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외국에 침입이 있었고, 일본에 또 점령을 당해서 산 세월도 있었지만, 유럽은 그거는 뭐 그야말로 세 발의 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침이 많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면 무언가 이들한테 무엇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죠. 특히 저는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들 나라들의 축구팀이 오늘 얼만큼 많은가를 보고 이렇게 적어서 보고 다니면서 왔습니다. 이게 다 나라고요. 그 중에서 저기 밑에 있는 프랑스하고 일본은 2008년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있었는데, 그 전후로 보면 프랑스와 일본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1980년서부터 2008년까지 약 257배, 308배이다가 2009년 이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마이너스 18%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하고 미국은 굉장히 좋은 사정이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월등하게 1등인 국가였습니다. 2008년까지는 1300%, 다시 2009년서부터 22년까지는 69%가 늘어가지고 굉장히 경제 사정이 좋은 나라임을 알 수 있었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표로 보면 1인당 GDP가 아일랜드하고 미국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북유럽의 국가 덴마크, 네덜란드, 벨지움에 대해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견고한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OECD 국가에서 뭐가 우리하고 다른가? 자연환경, 대중교통, 생활환경, 브랜드 가치, 공동과 차이, 이것을 봤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인구가 1,800만인데 국가는 우리나라 남한의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소위 한 25%가 그 땅보다 더 바다가, 그러니까 물이 더 있는데, 그것이 제가 네덜란드 전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냥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땅이 2m면 물이 다시 2m, 다시 땅이 2m, 물이 다시 2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척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정말로 경쟁력이 높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서, 우리가 북유럽과 같은 정신 상태에서 살면 앞으로 33,000불의 국가에서 5만 불, 6만 불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배웠던 것은 남유럽은 정말 영어가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스페인, 포르투갈, 무슨 이태리 같은 데는요, 방송에서 영어의 그 방송은 거의 없고, 모든 TV의 그 영화가 다 자기네 말로 더빙해서 나오고 밑에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길에 가니까 영어도 소통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북유럽은 길에서 만나는 조그만 10대 아이들이나 20대나 50대, 60대 어른들까지도 다 영어가 소통이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국력인데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도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세계 어딜 가도 어느 세계 도시에도 구도심과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도심과 신도시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살고 있지, 우리나라 같이 무조건 다 아파트를 다 허물고 아파트를 짓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구도심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라는 면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주차나 차도 보행, 그 다음 청소년 공간, 그 다음 곳곳에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을 그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꿨는가라는 측면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진 보셨겠지만 북한과 남한은 이렇게 다르죠. 남한의 이 불빛은 다 여러분들과 같이 산업을 해주신 분들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각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인당 GDP와 연 경제 성장률을 제가 적었는데요. 그때를 보면 63년서부터 95년까지는 연평균 한 20%의 수출로 인해서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각 대통령에 따른 경제 성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는 세계적인, 또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나빴던 IMF, 그 다음 리만 브라더스 사건, 그 다음에 지난번에 팬데믹 이후에 전후에서 이렇게 조금 마이너스였지,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돌아갔었죠. 그 결과 결국 세계 시장을 가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유럽의 북유럽 어디에도,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의 베르겐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시장에 가면 우리의 소주가 있었고 라면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길거리에 나와 있는 렌탈카인데, 그 렌탈카들이 다 한국 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마찬가지 상가에 가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LG와 삼성의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헤이그의 수산시장 근처에 갔는데도 마찬가지 한국 차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산업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포럼에서 오늘 강연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든 주인공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다는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비 한 5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소비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GDP 구조에 선진국하고 똑같이 한국이 저렇게 46%의 소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출하는 데 산업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에도, 저는 국내의 소비에도 GDP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많이 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냥 외지인으로서 이렇게 볼 때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국민소득이 34,000불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소비의 품질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술 기반의 상품을 수출했는데 저렇게 하드웨어 쪽에 수출이 많았는데 저는 K컬처라는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수출을 한번 생각하면 어떤가. 또 K컬처는 꼭 수출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러들이는 일을 하면 얼마든지 많은 그야말로 그 GDP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향점을 이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을 그들이 환호하는가라고 제가 그런 측면에서 그들하고 대화도 하고 봤는데요. 첫 번째,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간 아카데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상을 타고 감독상을 한 게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미국같이 정말로 인종차별도 있고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인종차별도 있고 그런 나라에서 한국을 그만큼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 한국의 빠른 문화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느린 변화에 특히 지난번 팬데믹 동안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을 보면서 한국의 환상의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켓에 들어가서 뭐를 사면 거의 한국 사람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갖고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어떤 애가 김하고 그다음 김말이하고 그다음에 고추장을 사더라고요. 중동에서 온 애인데 그래서 어떻게 네가 이거를 사니 그랬더니 자기가 넷플릭스 영화에서 봤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게 생겨서 자기가 해먹어 보려고 사고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 정도로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들의 그야말로 수요에 맞춰주는 공급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을 아주 인구적 측면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던 독일은 약 8,300만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6,500만이고 그 다음에 영국도 6,500만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한 4천만 되는데요. 이 인구들이 경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탈리아가 한 6,300만 되는데 거기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에 그럼 이 중에서 미국은 워낙 거대한 국가이고 다른 나라 중에서 괜찮은 나라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고 특히 지난 2년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들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환호하는데 우리의 행복지수는 왜 낮은가? 그럼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해서 취약점을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보고 조금 천천히 가면서 이들을 한번 살펴보자 측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을 한번 보면서 GDP 대비 관광산업을 이 뒤에 있는 가로가 그 국민이고 그 다음에 거길 찾아오는 사람들인데요. 굉장히 관광의 수입이 많죠. GDP 대신에. 그러나 크로아시아 같은 데는 국민이 한 3,900만 밖에 안 되고요. 제일 GDP 대비 제일 많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제가 아이슬란드를 갔는데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GDP 대비 그들의 관광 수입이 얼마냐면 75%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카운트할 수 하기는 뭐하고 나머지 인구가 굉장히 되는 나라들을 보면 불란서 같은 나라는 1년에 자기네 국민보다 더 많은 7,900만 명이 오고 있죠. 한국은 어느 정도 되냐? 22년도에
우리가 한 2천만 명이 왔고요. 그것이 GDP 대비 한 2.5%였습니다. 근데 저게 2.5%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오히려 저것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낮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산업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 관광산업을 사실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 보면 20, 30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찾는가 하면 유럽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1회가 많지만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횟수가 많습니다. 한국을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의 수요를 맞출 우리의 관광의 컨텐츠는 뭔가 이거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였냐면 결국은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이 정말 관광산업을 한다면 거대 담론 말고 인천에 있는 모든 식당에 영어 식단 하나라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어 식단을 만들어주는 그게 인천시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아니면 구청에서라도 할 수 있죠. 이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선 식단을 예쁘게 이건 젊은 사람들 시켜서 디자인을 몇 개를 만들어서 당신네 식당은 뭐로 하겠는가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영어는 소통이 안 돼도 그거 가지고 시켜 먹을 수 있게. 제가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모로코 갔을 때는 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왔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뭘 갖고 즐기는가 보면 전통문화체험, 맛집 탐방, 한류 및 대중문화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명품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첫 번째가요. 어디를 가면 올리브 영에 가서 아주 싼 스킨케어를 많이 삽니다. 비싼 거 안 삽니다. 자기네 나라에 이미 명품은 다 있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오는 영화 배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사겠어요? 우리나라 와서 명품 안 삽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사가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잃고 있는 게 가장 한국적인 거라는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좀 알리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그들을 좀 벤치마킹 했습니다. 무엇으로 벤치마킹 했냐? 첫 번째, 기술 습득, 컨텐츠에 즐길거리에 연애, 문화, 스포츠. 세 번째, 먹을거리인데 먹을거리 말고 전통시장을 제가 그들의 전통시장을 많이 찾았어요. 전통시장, 그 다음에 정체성은 뭐냐? 인천의 정체성에 결국은 뭐냐? 그거는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겠는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인천에 즐길거리를 찾아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어느 도시나 가나 자동차를 빌렸지만 아이슬란드 가서는 뭐 자동차를 빌렸지만 예를 들어서 베르겐이나 코펜하겐이나 또는 오슬로에 가서는 자동차를 안 빌렸습니다. 주로 그 역전 근처에서 공항에서 그냥 전철 타고 가서 있었고 그 다음에 스톡홀름 같은 데 가서는 자동차를 빌렸지만 대중교통이 얼만큼 잘 됐는가를 제가 보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카드입니다. 제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갔을 때는 저 나라들이 다 유럽연합이지만 화폐에서는 유럽연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로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크로네를 씁니다. 그렇지만 유로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크로네를 바꿔 갖고 가자.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냥 카드만 갖고 갔다가 정 안 되면 거기 가서 바꾸죠. 뭐 이러고 갔는데 제가 저 나라를 한 달 동안 돌 동안에 한 번도 크로네를 바꾼 적이 없어요. 카드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파킹도 그냥 카드로 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IT가 발전했다는데 이런 점을 인천이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대 담론이 아니고 저런 디테일한 장면에서 인천이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런 벤치마킹에 기술 쪽은 여기 기술 쪽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세계의 3대 기술의 소위 전시회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를린의 IFA, 두 번째는 얼마 전에 2월 말에 끝났던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모바일 쪽, 그 다음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다 아시겠죠? 그죠? 이건 기술 쪽이에요. 이것을 얘네들이 그 이벤트를 할 때 보통 얼마가 오냐면
팬데믹 나기 전 2019년까지 한 20만 명이 최고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풀고 숙박하고 먹는 것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들한테 가져다 주는 수입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즐길거리입니다. 주로 오락과 문화, 연예 활동인데요. 뭐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못 보지만 나머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공연입니다. 이 공연이고 나머지 뭐 이런 축구 같은 운동 경기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을 보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공연을 하려면 요새 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미국의 컨트리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지금 나온 지 17년이 됐어요. 37이에요. 어떻게 컨트리 가수가 미국에 전 세계를 흔드는 이 친구의 그 팔로워가 얼마냐면 트위터에 팔로워가 3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번 공연을 하면 그 지역에 소위 테일러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글이 붙을 정도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는 데는 동경하고 그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에 없어요. 얘들이 가려면 겨울에 오는데 이런 세계는 주로 겨울에 오는데 다 돔형의 아레나에 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떠들기만 했지 정말 세계 흐름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5년, 10년 앞으로 보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할 텐데요. 이 대형 아레나를 이게 하드락 이 7만 5천 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런던의 웸블리는 9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머레이필드 스타디움 6만 7천 명이 들어요. 이건 다 오픈이고요. 오른쪽은 이쪽은 다 이게 소위 돔형의 아레나입니다. 이게. 이 독일의 저기 겔센키르헨이라는 데는요 인구가 27만 명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67만이 들어가는 이 돔형의 이걸 만들어서 이 지역의 수입원이 이거입니다. 여기서 연예인들 뭐 무슨 활동을 하는 거죠. 나머지 뭐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도명은요 고척돔장 19,000명밖에 안 들어가요. 스케일 이거 가지고는요 얘네들이 와서 한번 공연할 땐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하드락 경기장에서 티켓을 파는 것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최고의 티켓이 얼마인지 아세요? 8만 불이 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게 럭셔리 티켓인데요. 이것은 호텔에서 구장까지 다 모셔주고 1등석에다 앉히고 모든 것을 풀리 해주는 가격이 1억이에요. 근데 이것도 없어가지고 이것을 안표로 삽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원짜리 몇십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계의 흐름이 이 연예인을 통한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천에는 그 SSG 돔구장을 만드는데 저는 인천에 다 호텔들 많잖아요. 뭐 저기 무슨 이번에 리조트 뭐 라스베가스에서 왔죠. 저는 호텔이 준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돔구장이 없어요. 근데 돔구장 겨우 만든다는 게 이것입니다. SSG에서 저 청라에다가 이거 만드는데 설계 도면을 보니까 2만 1,000명 들어가더라고요. 야구장만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세계 흐름이 어때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연예인 공연이 앞으로 관광 수입의 최고다. 이번에 저 싱가포르에서 신문 보셨겠지만 그 테일러 스위프트 오니까 뭐 필리핀 여기 이쪽에서 애들이 엄청 왔죠. 그 나라들이 막 말도 못하게 싱가포르 정부에다가 그 소위 이거 파울이다라고 불평을 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자기네 나라 애들이 다 가가지고 돈을 쓰고 있고 한데 바로 싱가포르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몇백만 불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번 오면요 보통 이 공연을 5일을 합니다. 미니멈 5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돈 쓰고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나머지는 먹을거리예요. 보면 우리나라가 마늘이 많은 것 같지만 캘리포니아에도요 길로이 마늘 축제가 있고 또 로테르담의 재래시장 뭐 이 타임아웃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일본의 라면 축제도 있고요. 메인주에 가면 랍스터 나올 때 랍스터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미슐린
가이드에 왜 별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전통시장인데 타임아웃이라는 데를 제가 갔어요. 우리나라는 왜 전통시장 가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지붕만 있는데 얘네는 시장 요 가운데 요것이 한 6평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안에 사람이 앉을 곳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먹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음식만 만들고 가운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공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즐기고 걔네들끼리. 근데 여길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2,100평밖에 안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주변에 주차장을 어떻게 놓을 것입니다. 정체성은 스토리텔링인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제가 놀만디에 가서 보니까 그냥 허허벌판의 바다인데 거기를 이렇게 그야말로 세계인들한테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928도, 인천의 928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의 벌먼주의 워러벨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 인구가 1,800명밖에 안 해요. 근데도 한국 전쟁에 와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파크에다 만들어놨다고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드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시 이 자동차에도 이렇게 세계 2차 대전과 코리아 워에 갔다고 어너러블하게 그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예롭게 자동차에도 플레이트에도 이렇게 맞게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특산물 경연대회인데요. 젖소가 얼만큼 새끼를 많이 낳나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에서 뭐 새마을 운동이 있는지 뭐 농협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젖소를 키우고 하는데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가, 돼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낳는가 이런 거를 경연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런 것은 뭐 뮤지엄을 만들어놨으니까 BMW가 뮤지엄을 만들어놨으니까 이건 돈을 들여서 했다 생각하고 듀스부르그라는 독일에 제 친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갔는데 폭스바겐 빈티지 축제가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옛날에 산 몇십 년 전에 산 폭스바겐을 개조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사람들끼리 와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이 파티를 하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이벤트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였습니다. 재래시장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아마 모로코 다녀오신 분들은 셰프샤워에는 갔다 오셨을 텐데 이 마을을 이렇게 아주 가난한 마을인데 파란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을 모으는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찾을 단계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는가 해서 사업 제안을 제가 합니다. 인천은 꽃게가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아까 랍스터, 그 메인주에 랍스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뒤에 한 3, 4주, 6월 첫 주까지도 가능할 텐데 저는 꽃게 거리 축제를 한번 만들면 어떤가. 그 음식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9월 달에 하면 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어 축제를 하면 어떤가. 그래서 이런 안을 내면서 꽃게 거리 축제를 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좀 깨졌는데요. 단지 정통 한국 요리에서 벗어난 조금의 글로벌한 식단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제가 그 우리 회장님들하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갔다 오면 제가 이렇게 카스테라를 사옵니다. 카스테라나 이걸 사갖고 오죠. 아주 맛있어요. 하나 정도 저녁에 하나 먹으면 맛있을 정도. 또 벨기에나 뭐 유럽 가면 이런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행 떠날 때 공항에서 한 10불 정도, 한 가족에 10불 정도, 뭐 15불이어도 좋죠. 아까 그 카스테라 같은 건 한 10,000원 정도만 삽니다. 한 줄짜리가. 두 줄은 2만 원이니까 너무 주머니 사정에 그 걱정되지 않게 인천에 공항을 떠나면서 팔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그 유럽의 그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인천에 차이나타운 같이 좋은 데 서울에 없잖아요. 인천에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중국 사람들이만 하는 저렇게 하지 말고 뭔가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저는 여기를 잘 한다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 여기 한국에 왔다가 여기 들릴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서울을 먼저 들리지만 저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LA에서 공부하면서 글렌데일에
차이나타운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식사를 사주러 가면 반드시 글렌데일에 있는 차이나타운 이 시장을 가요. 버섯이 한 20개 종류가 있는데 이 미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20개 종류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커다란 시장을 한번 마련해 놓으면 어떤가. 이것은 그렇게 거대 덤론에 담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연안부두의 어시장입니다. 제가 피쉬마켓에 정말 항구를 많이 가서 봤는데 한국의 인천에 어시장 같은 데가 없어요. 근데 단지 차이가 뭐냐. 그들은 마른 신발바닥에 젖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엄청나게 아주 그 팬시한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의 어시장 가면 그냥 물이 질컥질컥해서 이러고 물건만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물건을 사가는 데가 아니고 아까 재래시장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먹고 즐기는 곳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시장을 정말 제대로 바꾸면 저는 세계적으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인천의 그 송도에 뭐 우리가 바이오 헬스에 대한 건데 지금 요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다 됐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블린을 좀 봤는데 더블린도 가봤지만요. 더블린에 한 200여 개의 소위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영국이 브렉시트를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그 소위 투자 회사들이 다 더블린으로 옮겼어요. 더블린을 옮긴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숙련된 고급 인력이 있고 청년층 25에서 34세가 39%나 있고 네덜란드하고 프랑스에 비해서 그다음에 여기 영어로 하니까 원어민 영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데 영어에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더블린에만 보면 80개의 바이오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 송도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찔끔찔끔할 생각하지 말고 송도 하나만이라도 바이오로 완전히 싸는 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송도에 조금 오사트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그 끝에 가서 소위 맞춤형의 패브리케이션 하는 회사죠. 우리가 앞에 삼성전자나 무슨 하이닉스처럼 그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는 유치 못해도 끝에 가서 패브리케이션 하는 회사를 유치하면 좋은데 뭐 엠코 코리아가 있지만 엠코 코리아는 회장님은 한국 분이지만 이분은 미국에 사시고 원래 엠코는 미국에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회사는 아닙니다. 이 두 회사가 다 미국 회사, 한국 회사인데 저는 패브리케이션을 어디단가 정말 송도는 바이오고 그런 반도체 쪽은 다른데 청라 쪽이 우리가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송도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라도 해서 이쪽 패브리케이션 회사를 만들면 어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식품은 제가 그 미국이나 호주 쪽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유통이 다 돼가지고 한국 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유럽에 가서는 어디 가나 제가 마켓을 들리면 동양 마켓을 들리면 다 중국 마켓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마켓에 정말 거짓말 안 보태서 5분의 1은 한국 물건이었어요. 그 한국 물건이 다 중국 사람의 유통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에서 산업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유통에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인의 어느 그 상점을 갔는데 한국 분이 조그맣게 하는데 한국 유통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자꾸 한국 물건을 너무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요. 제 눈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햇반이 2개 중에서 하나는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오른쪽은 한국에서 제가 사갖고 간 겁니다. 근데 왼쪽은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런데 왼쪽은 CJ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봐서만 아니고 제가 이것을 거기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돌려서 먹어봤어요. 근데 다릅니다. 그 다음에 흰쌀밥도 마찬가지 CJ가 로고가 안 들어갔는데 제가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돌려보면 햇반 CJ에서 나온 거하고 달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두부도 가짜로 만드는데 이거 가짜로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국에서 통제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이들의 제가 그 북유럽에 가서 전혀 크로네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로만 사용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주차장을 인천도 그랬는데 요새 들어가면 카드로 저희가 나오면서 하죠.
근데 그것은 그 카드를 읽기 단말기가 한 2억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버스 어디 가서 기다리면 GPS로 다 해가지고 뭐 3분 후에 온다, 5분 후에 온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도 그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공영 주차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코드 2500번만 집어넣고 제 자동차 번호, 제가 렌탈카임에도 불구하고 제 번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 카드 번호만 넣고 너가 얼마 있겠냐? 2시간 있겠다. 갔다 왔는데 제가 1시간밖에 없었어요. 1시간 끝나고 가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2시간 요금을 걔네들이 차지하는 것처럼 올라있지만 떠날 때는 1시간 요금만 차지해서 그 자리에서 딱 얼마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저는 정말 거대 담론보다 이런 것들을 해줘서 시민도 편하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접근하게 그들이 갖고 온 카드 가지고 다 다닐 수 있게 이걸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IT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한번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뭐 정부나 시에서 지원 좀 받으셔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놓으면 이거 엄청나게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 파크는 북유럽에서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썼던 거고요. 이지 파크는 독일에서 썼던 겁니다. 네덜란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데 이 K-푸드 페스티벌을 한국 뭐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에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저런 공사에서 하면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거를 박정원 씨 한번 초청하셔가지고 컨설팅 받으셔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걸 한번 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불란서에서 K-푸드 페스티벌 하는 거고요. 이건 뭐 광화문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한번 인천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인천에서 K-푸드 페스티벌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처음에는 좀 외국에서 오는 게 필요하니까 어떤 음식점을 오라고 또 하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부르는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어떤가.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불란서의 미슐랭 가이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K-푸드 스타를 한번 만드시면 어떤가. K-푸드 페스티벌을 한 다음에 이걸 만드시면 어떤가. 코펜하겐에 갔더니요. 우리나라의 삼겹살집 같은 비슷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기 뿜어내는 이게 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푸드를 이렇게 세계에다가 낼 수 있는 K-푸드의 스타를 이렇게 주는 것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뜨네? 예. 이거 좀 아이고. 이것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요 유튜브로 이거 눌러주시면 되네. 안 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아이돌들을 많이 키워서 이제 해외에 보내잖아요. 근데 아이돌들이 하는 거가 저는 세계에서도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한국적인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트로트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한국적인 소위 꺾기라고 그러나요? 이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와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봤지만 상당히 저는 이것이 요새 한국에 대해서 환호하고 찾기 때문에 이 한국의 트로트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첫 번째는 일본의 엔카인가 음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하고의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교류해서 처음에 막 세계 시장에 다 내놓지 말고
이렇게 단계 하면 한국의 트로트가 세계의 시장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걸 하면 무슨 산업이 되냐. 인천에 소위 트로트를 배워주는 학원이 엄청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소녀시대의 GGG인가? 그게 막 유행할 때 동남아시아에서 한 150여 명의 여성 과학기술자들을 오게 해가지고 무슨 하루에 저녁에 그 파티를 하는데요. 파티의 소품으로 그들한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영어로 GGG의 춤을 가리키게 했어요. 국가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국가별로 나와서 그거를 그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신나게 그것을 배워가지고 100만 원 탄 팀들이 그냥 명동에 가서 실컷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12년 전에 이미 강남에는 영어로 한국의 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왔을 때 영어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한국에 관심 있는 애들이 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한국의 트로트를 한번 세계시장에 내놓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불란서에 가면 프레타복대 해가지고 기성복의 이 전시가 있는데 1년에 2번 하는데요. 동남아에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유명 그런 그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남대문이나 이런 데 시장 가서 우리나라의 옷을 사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디자인한 옷들. 요새 한국 사람들이 디자인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인천에서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그 불란서의 그 샤르드골 공항에서 파리 오는 중간 지점에 이 프레타복들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인천에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가 저는 해운 산업입니다. 한국은 너무 그 다리를 만들어서 다른 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라스카에 가서도 배를 타고 다녔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본 땅에서 섬 텍셀이라는 섬을 가는데도 저 배를 탔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마지오레라는 호수를 가는데도 이 배를 탔고 그 다음에 그 시칠리 섬을 가는데도 제가 이 배를 탔어요. 모두가 20분에서 30분에 한 대씩 떠납니다. 제가 이 해운 산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천이 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정보 시장님이 이 그 섬 무슨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다 배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해운 산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저 산업을 하게 하는 거죠. 알라스카 같은 데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배를 운행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해운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있던 해운 산업도 다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운 산업을 하면 이 배의 크기에 따라서 가는 시간이 좀 다른데 거의 20분, 30분이에요. 자기가 차를 밑에다 놓고 위에 올라가기 싫어서 그냥 앉아있으면 전혀 바다를 움직이지 해서 출렁거리지 않는 그런 느낌하에서 그냥 20분, 30분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돌아올 때 이 배에서는 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조금 핸드폰 보다 보니까 벌써 왔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보다 해운 산업을 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덴마크 이 북유럽을 다시 한번 봤는데 이들이 우리보다 다 잘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돼지를 키워서 우리나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돼지의 양이 사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수입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땅을 한 45제곱킬로미터 더 확립을 해가지고 경제청에다 넣겠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뭘 넣을 것인가, 어떤 산업을 넣을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스마트팜이라고 첫 번째가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의 하나는 돼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스위스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저머니, 네덜란드. 이 나라들이 다 스마트팜에서 돼지를 저렇게 사용하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들의 국민 소득의 스위스랜드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고
네덜란드 여기는 반도 안 되는데 우리는 돼지를 그냥 그야말로 집에서 키우는 요 정도 사이즈에서 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산업으로서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더 확보하고자 하는 45제곱킬로미터는 얼마냐? 송도가 한 55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한 10제곱킬로미터가 작은 사이즈가 되는데 거기다가 저는 스마트팜에 이걸 하면 어떤가? 독일의 회사가 스마트팜에 이거를 설비해주는 회사고요. 두 번째가 유기농 야채입니다. 북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겨울에 이렇게 긴데 다 유기농의 야채를 먹고 있어요. 부자들이 먹고 사는 거죠. 인천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 인천에서 키워서 인천 옆에 있는 그 중국에 인구가 지금 몇 억이 살고 있잖아요. 한 6, 7억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이 유기농 야채가 갈 수 있죠. 그 중국에서 그 상해만 가도 한국에서 온 식품들을 사 먹는 사람들은 중국 그 상해에서 부자들이 사 먹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 나라 거에 대해서 안심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인천에 유기농 야채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이것을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이거는 싱가포르가 메타가 싱가포르에다 만들었고 작년에 구글이 일본의 인차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고용이 얼마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메타에 들어갔더니 센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한 1000명 내지 150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인원들은 그 지역의 인원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고용 효과를 가져오고 또 관련 장비 업체들 여기에 이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그래서 다른 산업이 아니고 이런 거대 산업을 인천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해보면 어떤가. 이 구글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고요. 그래서 인천경제청의 추가 지역에 스마트팜하고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세계를 가나 원도심과 신도시가 있는데 원도심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주거 환경인데요. 첫 번째, 도보차도의 구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죠. 요 위에 저게 인도 없어서 도로로 건너던 남성 2명이 트럭에 치여서 숨졌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골목이 바로 그거죠. 근데 유럽을 갔더니요. 이렇더라고요. 어디에도 차가 다니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그렇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거대 담론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구도심을 다 허물고 아파트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전한 우선 사람 우선의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정차가 엉망인데 이것을 주정차를 좀 제대로 좀 정차장을 하고 구도심의 가장 문제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파트가 좋은 게 뭐예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 지하나 이런 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다 정부가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때려 부시는 게 상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차하고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일반 주택가에 가면 저렇게 쓰레기 봉투제 해가지고 길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골목길은 거대한 이런 통이 있더라고요. 이런 통들 지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저것을 넣게 하고 이것을 누가 쳐가나 했더니 지자체에서 결국은 다 쳐가요. 근데 저것을 이런 것으로 그 도심을 좀 깨끗하게 이거 그렇게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쪽에 좀 구도심을 좀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길 지나갈 때 이렇게 보시지만 이 빨간 거 이런 거 보시고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유럽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저렇게 소위 어글리한 저런 색깔로 저렇게 두지 않습니다. 비기 싫은 색깔로 두지 않고 좀 더 품이 나는 색깔로 한국에도 있어요. 이렇게 거리의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색깔로 이거는
지자체장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압니다. 이거는 지자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청이 저거를 세운다고 할 때 좀 더 합의를 해서 좀 더 거리의 미화와 관련돼 가지고 저축되지 않는 환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아까 전통시장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송도, 이게 역전시장인데 보통 재래시장은 다 저렇게 지붕만 해놨어요. 그리고 상가에 저렇게 돼 있죠. 저는 이거를 우선 주차장을 만들고 두 번째는 아까 타이마켓처럼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저거를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런 시장에 중간에 무슨 크기가 있을 거, 빈 공간이 있을 텐데 거기만이라도 가운데에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게 냉난방을 해주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일반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아이디어가 바로 백종원 씨가 찾아보니까 백종원 씨가 예산시장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예산시장에 아직도 냉난방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재래시장이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리스본에 있는 것인데요. 이 리스본의 이 타임마켓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여기 아니래도 런던, 뉴욕, 파리, 시카고, LA, 몬트리올, 두바이, 오사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케이프타운에 다시 하나 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 할 필요는 없고 이걸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우리 환경에 맞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오신 기업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공단 인천을 보면 주로 85년, 90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한번 공단을 거쳐갔는데요. 이렇게 공단에 보면 그냥 길거리에 다 주차가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시나 지자체가 그중에 공단 어디를 사가지고요. 주차 건물을 하는 겁니다. 길에다 내세우지 말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거기 젊은 청년들이 안 온다고 하죠. 젊은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헬스센터와 휴식공간. 얘네들도 그야말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가서 사마 같은 그런 품질의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누구신가 저 남동공단 경영자협회 회장님 김서구 회장님 모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제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맞는 휴식 공간과 그 다음에 헬스센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인하대 총장 때 그 헬스센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 드렸더니 굉장히 일찍 오셔서 운동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좀 한 몇 군데 헬스센터를 만들어서 이들이 와가지고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안하셔서 인천시나 또는 무슨 산업공단 무슨 뭐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데 같이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바꾸면 어떠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저는 뭐 인천시에 사실은 이렇게 잔디가 있고 그 앞에 이 무슨 공원이 있는데요. 저거는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를 하면요. 보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유럽은 가면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즐기는 곳을 만듭니다. 즐기는 여기 이런 분수 만드는데 저기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저기에 저는 서울처럼 저기다가 여름에는 분수 나와서 애들이 와서 놀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라도 타서 인천시청에 초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나올까요? 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일반 그 원도심을 다니면서 정말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을 거의 못 봐요. 보면 너무 반가워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거기 앞에 무슨 가게가 있으면 제가 음료수 하나를 사줄 정도로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다니면서 보면 걔네들이 놀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한 거를 좀 하자. 좀 애들을 위한 거를 좀 하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에 유럽에 가니까 다 네덜란드는 정말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놀랄 정도로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천의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네덜란드 갔을 때 바다에 있는 풍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모든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직접 그 천연가스로 오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값이 굉장히 올랐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옵니다. 어디에서 사오냐? 네덜란드에서 사오는 거예요. 독일을 가도 풍력이 곳곳에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그야말로 탄소를 유발하는 거 말고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가야 된다. 하나로만 갈 수 없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하나가 광역시가 메트로폴리탄 시티, 서울도 서울 스페셜 시티, 영정 청라도 무슨 인터내셔널 시티래요. 근데 세계 어디 가도 인터내셔널 시티라고 고유명사로 놓은 데 딱 하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너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의 청라 인터내셔널 시티는 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인천 안에 청라 인터내셔널 시티, 그 다음 송도 인터내셔널 시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딜 가봐도 그렇게 없어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것은 어떤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그 밖의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 통합의 중심을 이룰 때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또는 메트로폴리탄 시티 오브 인천 이렇게 부르는 데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시티는 딱 고유명사가 두바이에 인터내셔널 시티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인터내셔널 시티. 그 이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송도에 인터내셔널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음식점에 영어로 같이 식단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 랜드마트가 중요한데요. 제가 갔던 리스본, 그 다음에 스페인의 빌바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워낙 거대하니까 뮌헨은 그냥 시청 앞이 그냥 그들의 소위 시청 앞이 그냥 랜드마크예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베르게는 옛날에 생선 갖고 와가지고 저장하던 이곳이 그냥 이들의 그야말로 랜드마크였습니다. 그 다음 독일 하노버에 가면 이게 새로 지은 청사인데 옛날 구청사가 있어요. 그 앞에는 그냥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걷게 한 게 얘네들의 랜드마크였습니다. 랜드마크라 그래서 뭐 거대하게 돈을 줘서 뭐 이렇게 탑을 만들고 그게 랜드마크가 아니고 그냥 이들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그런 랜드마크가 저는 필요하다. 세 번째가 뭐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9.28 상륙작전을 좀 인천에 랜드마크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놀만디의 네 가지. 놀만디에 가면 해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쪽은 주노비치는요. 캐나다군이 6,000명이 왔는데 3,000명이 사망해서 만든 거고요. 유타 비치에는 또 연합군이 3,400명, 오마하 비치 캐나다 상륙한데, 그 다음에 미군 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9,388명이 죽어서 묘지를 만들었어요. 인천은 뭘 할 것이냐. 여길 갔더니 여기에 1년에 4천만 명이 와요. 관광객이. 누가 오겠어요? 이들의 가족.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조상들이 그야말로 명예롭게 그야말로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럼 인천은 9.28 소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뭘 할 것이냐. 행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작은 탑이라도 만들어서 이들을 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랜딩을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이 지은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월미도를 통해서 왔어요. 그럼 지금 그곳이 딱 없더라도 여길 통해서 왔다 하고 이런 걸 주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인천 상륙 작전에 왔던 국가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국가들을 여기다가 기리면서 갖다 이런 한번 머니먼을 뭘 만들건 기념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관까지는 안 돼도 탑이라도 만들고, 관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한 1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뭐 그때 전쟁 때 뭐 썼던 기구, 그다음 옷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 브로셔도 다 갖고 왔어요. 혹시 인천에서 이런 걸 만들되면 내가 한번 그걸 드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으로 오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체성이 제가 이번 12월 31일 날 보니까 종각에서 그 뭐 종 타종 하는 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천에 있습니까? 70년이 지났는데도 인천에 있는 젊은 애들은 저기 종각에 가야 돼요. 인천의 인구가 300만이잖아요. 300만이면 뭘 할 수 있는 거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인천에 12월 30일에 젊은 사람들이 뛰어나오게 하는 어디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인천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봤어요. 우한에서는요, 풍선 날리기. 아주 간단합니다. 뭐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또 해변가 축제, 또 저 북부에서는 얼음물에 들어가기. 또 이거는 뉴욕에 보니까 전광판에 기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족 새해맞이.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뭔가 인천의 젊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인천의 정체성을, 인천의 긍지를 갖게 하는 뭔가,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 새해맞이 행사에서 내항이나 제목포 르네상스 이런 거리에다가 지금 내항하는 데다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의 거리, 인천의 정체성의 거리를 저는 내항에다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인천을 사랑하게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면 어떤가. 이것은 그냥 정리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